네, 토마토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배워야 산다를 마지막 시간을 가지게 되었는데 지금 오늘 중요한 이슈가 하나가 있죠. 이 CPI 발표가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CPI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배워야 산다 강의를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제로온 파워를 비롯해서 연준 의원들이 매파적인 발언들을 지금 쏟아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미 증시는 많은 부분, 상당 부분을 많이 올라와 주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런 이유에 있어서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가라는 게 계속해서 호재가 나온다고 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도 한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계속되는 악재가 나온다고 해도 주가는 바닥이라는 게 존재를 하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종목으로 접근을 한다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주식들이 계속해서 잘 올라간다, 그러한 장담은 어린 그런 발언을 할 수도 없을 뿐더러 주가가 계속해서 내려간다고 해서 더 내려갈 것이다 이런 말도 확실하게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결국에는 이런 종목들을 어디서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CPI에 대한 그런 발언들도 증시에 작용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연준에서 매파적인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지만 그 이전에도 계속해서 이 물가에 대한 그런 걱정, 우려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가가 충분히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부분들이 악재 소멸, 어느 정도 단기적인 소멸로 일어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단기적인 반등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방향성은 결국 이 CPI를 우리가 주목하는 이유가 뭡니까? 물가를 잡기 위함이죠. 근데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금리가 계속해서 인상이 되어야 되고, 금리가 인상이 되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죠. 전반적으로 이 주가라는 거는 파동에 의해서 올라간다, 파동에서 올라가거나 파동에 의해서 내려간다. 즉 주가가 내려갈 때도 단기적인 반등은 있고, 주가가 올라갈 때도 단기적인 조정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방향성은 아직까지 물가를 잡기 위한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보수적인 포트를 우리가 유지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여전히 그런 시장 안에서도 강세를 보이는 섹터, 종목은 존재를 한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좀 희망이 섞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CPI를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지금 물가의 상승률이 둔화하더라도 결국에 금리 인상의 폭은 계속해서 높아져야 되는 부분들이 사실은 맞습니다. 결국에 이 물가를 잡아야 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자이언트 스텝까지도 지금 고려하고 있고, 그 확률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데,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주요 국가들이 좀 발빠르게 긴축하는 방향으로 좀 강한 포지션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경기 침체에 대한 위험은 좀 더 커졌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경기 침체라는 것이 어떻게 본다면 다시 주가가 반등을 하기 위한 그런 준비 소화 과정이라고 지금은 이제 전환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지금 또 단기적인 반등이 나왔지만 다시 조정이 나올 수도 있고, 그 바닥이 다시 또 저치갱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언제든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회복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고 증시를 너무 부정적으로만, 지금의 조정을 부정적으로만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증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만 생각을 하면은 어떤 것이 불가능하냐면 바닥을 잡는 게 불가능합니다. 왜냐? 더 떨어질 것 같거든요. 네, 거기가 지하실이 더 이상 아니다, 지하가 더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증시가 지금 회복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이 언제 다시 돌아가느냐, 그거를 잡는 게 우리 투자자들의 역할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것을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엔 지표를 굉장히 또 유심 있게 잘 살펴봐야 되고, 이 연준에 대한 그런 발언들도 또 해석을 잘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밤에 있을 예정이니까 그 부분을 좀 해석을 잘 해서 단기적인 방향성을 설정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일단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CPI가 이 단기적인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거다.
특히 오늘 우크라이나에 대한 그런 전쟁 이슈가 또 한번 불거지면서 증시의 랠리를 좀 강하게 이어나갈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지금 우호적으로 이 인플레이션 헤드라인 기능성이 어떻게 본다면 증시 랠리를 견인했다라고 볼 수도 있고, 거기다가 결국에 오늘 CPI가 만약에 예상대로 다소 낮게 나온다 그럴 경우에 지금 나오고 있는 증시의 강세 압력이 좀 더 이어질 것이고, 혹은 CPI가 생각보다 예상치를 웃돈다, 월가 예상치를 웃도는 경우에는 다시 조정 구간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살펴지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그 틀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고 이 CPI를 바라보자. 예상치를 낮게 나오는가 아니면 예상치를 높게 나오는가, 그 상관관계 정도는 이해를 하시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에 CPI 발표를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는 이번에 앞두는 FOMC 회의를 앞두고 마지막 CPI 지표이기 때문에, 마지막 물가 관련 주요 지표이기 때문에 특히나 오늘의 CPI 지표를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시장 속에서도 우리가 항상 힌트를 찾는 습관을 들여야 되는데, 거기 있어서 저는 항상 뉴스를 강조드립니다. 이번에 배와 산다 때 제가 뉴스에 대한 키워드를 정말 많이 언급을 드렸어요. 생각을 해본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뉴스에 대해서 부정적인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도 생각해요. 왜냐하면 뉴스를 보고 또 종목을 매수를 했다가 또 고점에 물려서 뉴스가 믿을 게 다 못 되는구나, 이런 분들이 계실 텐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뉴스라는 것도 잘 이용을 해야 나에게 좋은 재료가 되지, 뉴스라는 것들을 좀 그냥 맹신하다 보면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과오를 저지를 수가 있다. 뉴스를 여러분들이 살펴보실 때는 좀 이제 맹신하기보다는 이거를 좋은 하나의 재료로서 판단을 하고 이거를 접근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뉴스 플로우, 제가 저번에 뉴스 플로우에서 가져왔던 포르쉐 얘기를 또 가져왔는데요. 자, 뉴스 이후로 또 주가가 상승세가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포르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업 가치가 최대 116조 원에 해당하는 그런 강력한 좀 재료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폭스바겐의 이런 포르쉐가 만약에 기업 공개를 추진을 해서 성공을 한다면 폭스바겐의 이런 전기차 전환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것이기 때문에 이 전기차의 모멘텀이 같이 포르쉐에 엮여서 같이 발생하는 그런 큰 재료로 또 다시 한번 레벨업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결국에 이 포르쉐라는 그런 자동차 브랜드가 지금 일단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 그리고 자동차 에 대한 기조를 잘 살펴보시면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실 거예요. 지나가다 보시면 예전에 비해서 지금 고급 차량 브랜드들의 그런 수요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게 눈으로 많이 보여질 것입니다. 자, 그러한 부분들을 살펴봤을 때 지금 이 포르쉐라는 브랜드의 가치는 점점 더 높아질 수 있다라고 지금 저는 또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포르쉐 결국에는 이 포르쉐가 이 상장이 되게 되면 거의 전 세계 글로벌 완성차 업체 5위에 해당하는 시가총액을 가지게 되는데, 거기에 관련된 우리나라 기업, 주식이 어떤 기업이 있느냐? 제가 저번에 이제 소개해드렸던 코리아 FT, 3기 성호준자도 있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이제 예선테크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예선테크를 보시면,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시가총액이 540억밖에 되지 않는 종목이고, 그만큼 포르쉐와 관련해서 좀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항상 부분은 거래량입니다. 거래량. 자, 이날이죠. 자, 확대를 시켜보면 수요일에 9월 7일 수요일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거래량이 좀 역사적인 거래량이 거의 발현이 되었습니다. 발현이 되고 나서 오늘 한 번 더 상한가를 가면서 또 한 번 이 말도 안 되는 거래량을 좀 터뜨렸다는 거죠. 물론 시가총액이 작긴 하지만, 제가 여기서 해석이 가능한 거는 이 재료가 일단은 강력하고 이 종목 안에서 최대 거래량, 이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거래량이 터졌다면 이 종목은 더 갈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즉 우리에게 수익권을 줄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는 그런 법칙적인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예선테크라는 종목을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포르쉐라는 재료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런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종목별로 순환매가 나타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느냐? 여기서 막 상한가, 뭐 100% 이렇게 수익을 보려고 무리하시기보다는 최대 거래량이 터졌으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한 5%에서 10% 정도의 수익은, 추가 수익은 기대를 해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분할 매수로 접근한다면 우리가 이런 시장에서도 좀 변동성 큰 시장에서도 단기간에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이 충분히 나타난다라는 법칙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이 에선테크라는 종목을 여러분들께 일단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런 순환매적인 재료들은 거래량이 굉장히 중요하다. 거기에 포인트를 잡고 가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두 번째로 지금 우크라이나의 대반격이 시작됐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약간 오늘 종결의 느낌이 나오는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 질렌스키 대통령, 우크라이나 대통령 말에 따르면 지금 거의 서울 땅의 10배가 되는 그런 땅을 우리가 탈환을 했다 라는 얘기들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자, 그런 부분들을 보았을 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방산주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재건주들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최근에 재건주들이 굉장히 증시에서 조용하고 잠잠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또 흐름이 나오니까 또 재건주들이 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순환매적인 부분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고, 오히려 방산주들은 조금 오늘 차익 실현 매물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지금 사실 러시아나 우크라이나가 전쟁으로서 굉장히 치열하게 공방전을 벌여왔지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흐름이 변한 거는 거의 처음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흐름을 타서 지금 각국의 주요 국가들도 러시아에게 전쟁을 멈춰라라는 얘기들이 이렇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산주들의 약세가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 재건주들의 다시 한번 순환매가 돌 수밖에 없는 주식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딱 뉴스를 보고 써야 되는 그런 시나리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제가 하반기 때는 방산주들을 굉장히 눈여겨서 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 자, 방산주들 중에서도 방산주는 거의 대부분 우주항공과 많이 엮여 있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주항공에 대한 모멘텀이 여전히 살아있고, 자, 우주항공 같은 경우 결국에는 발전을 해야 되는 산업이라고 말씀을 했죠. 자, 그럼 그 와중에 탄탄하게 펀더멘탈을 유지하면서 성장하고 있는 종목들을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이런 방산주에 대한 약세 환경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주항공과 같이 껴있는 방산주들을 우리가 건강한 조정 자리에서 잡아보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재건주들 같은 경우에는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돌기 때문에 좀 거래량, 거래 대금이 많이 터지는 종목들 위주로 우리가 편승을 해야 된다. 결국 재건주들도 개인들이 끌고 올라가는 종목보다는 각각의 세력들이 끌고 올라가는 종목들이 2연타, 3연타를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찾아서 거래 대금 위주로, 터지는 종목 위주로 보시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왕이면은 펀더멘탈이 조금은 탄탄한 테마적인 움직임보다는 펀더멘탈, 실적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종목들, 혹은 앞으로의 그런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같이 살펴보시는 게, 이렇게 교집합적인 부분을 항상 생각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방향성을 한번 잡아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수리남에 대한 얘기들이 또 시장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오늘 이제 이정재 배우님 같은 경우에는 이 미국에서 굉장히 큰 상을 받기도 했고, 그래서 버키 스튜디오가 장중에 또 굉장히 크게 올라가기도 했는데, 제가 좀 주목하고 있는 거는 콘텐츠리 중앙에서 좀 주최를 해서 만든 수리남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 콘텐츠 관련주, 특히 넷플릭스 관련주를 여러분들이 뉴스 플로우를 따라가실 때는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에는 그때도 이제 아마 설날 끝나고 설날 동안 어마어마한 뷰를 기록하면서 그 다음날 글로벌 1등을 달성을 하면서 관련 주가들이 굉장히 크게 올라갔어요. 근데 이번에 수리남이 일단 글로벌 8위로 시작을 했습니다. 글로벌 8위로 시작을 했는데, 보통 이 넷플릭스 관련해서 관련주들이 어떻게 올라가냐면 이 순위가 올라갈수록 같이 또 따라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콘텐츠리 중앙이라는 기업은 오히려 오늘 좀 8위로 시작을 한 게 다행이지 않나. 무슨 말이냐면 순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콘텐츠리 중앙의 주가도 같이 따라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위에 따른 이런 주가 반등을 좀 시초가에 한번 도전을 해보시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만약에 글로벌 1위를 등극할 것 같다라는 예상치가 뉴스에 나온다면 그날 좀 주요 종목으로 삼아서 트레이딩을 하는 게 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콘텐츠리 중앙 같은 경우에는 넷플릭스뿐만 아니라 뭐 티빙이라든지 아니면 디즈니 플러스, TVN에도 콘텐츠를 많이 공급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티빙의 지분을 한 27% 보유하고 있는데 현재 OTT 한국의 OTT 중에서는 티빙이 1위로 또 올라가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 실적 개선에는 좀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 최근 티빙의 추세를 보면은 티빙에서만 볼 수 있는 티빙 오리지널 작품들이 좀 흥행을 많이 하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유튜브에서도 보시면 환승연애라든지 아니면 마녀사냥 이런 프로그램들 티빙에서만 볼 수 있거든요. 이런 프로그램들을 보기 위한 가입자 수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환승연애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제 MZ 세대들 쪽에서 굉장히 흥행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이런 작품들이 많이 쌓여갈수록 티빙의 그런 월정의 가입자들이 굉장히 많아질 것이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콘텐츠리 중앙이 실적이 이동이 될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을 또 환경을 생각을 하면서 이 콘텐츠리 중앙을 같이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수리남이 글로벌 메디까지 올라가는지 한번 이 부분을 살펴보시면서 콘텐츠리 중앙과 그런 뉴스 플로우를 같이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뉴스는 이 포스코에 관한 얘기예요. 포스코 포항제철소가 지금 제가 추석 동안 가장 많이 본 그 짤이라고 하죠. 밈이라고 하는데 그 이미지가 뭐였냐면, 포스코에서 이제 인력을 구하는데 1급 165만 원. 165만 원을 줄 테니 일을 빨리 하러 와라. 그만큼 이 포스코가 한번 지금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상화를 위해서 인력들을 모두 풀가동하고 있는데, 이 하루 안 돌아갈 때마다 100억씩 이렇게 사라진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인력 인건비가 얼마나 들던지 간에 지금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정상화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는, 포항제철소라는 곳이 국내에서 가장 큰 철강을 만드는 기업이잖아요. 근데 여기가 지금 완전하게 정상화가 되지 못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반사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또 국내 기업들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두 번째로 철강의 가격이 올라갈 테니 철강을 또 보유하고 있는 그 기업들이 오늘 주가의 상승세가 나올 수 있겠구나, 이런 시나리오를 이 뉴스를 통해서 발견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현대제철 같은 종목들도 반사이익에 의해서 주가가 굉장히 또 순도 있게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지금 이번 사태에서 가장 피해를 본 라인이 이제 아변 라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제조 공정에서 재선 그리고 제강, 아변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밸류체인 안에서 마지막 단계에 해당하는 이 아변 라인이 이제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철강이 좀 제대로 철강 제품이 이제 제품 생산이 차질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조금은 당분간 물론 이제 빠르게 복구가 되겠지만, 지금 철강에 대한 반제품을 생산을 하고 있고, 이 복구가 될 때까지는 철강주들이 조금은 단기적인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장에 한번 접근을 해서 또 도전을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철강주들의 반사이익을 좀 기대를 해보자라는 의미에서 이 뉴스플로우를 가져와 봤고요. 그리고 철강주들을 보실 때는 이 자동차 강판과 또 관련된 강판에 수출을 하거나 아니면 국내 기업들의 그런 MOU를 체결을 하고 있는 실적을 내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저는 유리하다. 재료가 왜냐면 겹치기 때문에, 자동차 업종과 겹치기 때문에 그쪽을 한번 보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카메라에 대한 얘기들이 하고 있는데, 사실 오늘 LG이노텍의 주가가 굉장히 강하게 갔잖아요. 뉴스플로우를 봤을 때는 이게 어떻게 크게 재료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재료였나라고 생각은 드는데, 지금 특허 출원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지금 10년간 카메라 라이더에 대한 특허 출원이 거의 연평균 37%씩 상승을 했고, 그리고 거의 건수로 따지면 약 17배가 증가를 했다고 해요. 그만큼 제가
이 자율주행을 말씀드릴 때 항상 필요한 게 카메라 쪽이다.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또 로봇도 있죠. 로봇과 더불어서 또 이제 메타버스, VR, XR 기기, 거기 들어간 VR, XR 기기. 이거 단순히 핸드폰에 들어가는 그런 단순한 그런 부품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의 그런 신세계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품이 바로 카메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이런 뉴스플로우로 올라갈 거라고는 사실 생각은 못 했는데, 지금 최근에 유럽에서 이 자동차 일반 안전 규정이 다시 한번 시행이 되면서 이 ADAS 기능 구현에 꼭 신차에 기능이 들어가야 된다. 즉 안전을 위해서 라이다 관련 기술이 꼭 들어가야 된다라는 그런 법안이 설정이 되었거든요. 그런 모멘텀도 같이 해서 이 카메라 주들이 또 굉장히 고성장하는 섹터로 부각을 받고 있는데, 뭐 국적별로 본다면 일본이 아무래도 이제 가장 높은 비율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중국, 그 다음에 한국이 한 20%대로 이 점유율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기술별로 살펴보면은 라이다 기술 같은 경우에는 뭐 전통적인 자동차 업체나 아니면 부품 업체가 주류를 이루는 반면에 이제 카메라 기술 쪽은 이제 전자통신 업체들이 추론이 활발한데, 저는 여전히 탑픽은 이 LG 이노텍이라고 봅니다. 이 카메라 기술 같은 경우에는 LG 전자가 276건으로 6위, 전 세계 6위에 해당하는 그런 순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안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담당을 하고 있는 게 LG 이노텍이다. 네. 제가 LG에 대한 그룹을 설명을 드릴 때는 항상 그런 말씀 드렸어요. 앞으로 삼성을 따라잡을 기업이 하나가 있다면 나는 LG라고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만큼 이 LG가 가지고 있는 애플과의 가지고 있는 그런 동맹 관계에 대한 힘이 저는 강력하다는 것이 시장에서 지금 벌써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LG노텍에서 마찬가지로 만들고 있는 그런 기판들도 지금 미래에 성장을 하기 위한 그런 산업들에 골고루 들어갈 수 있는 기판들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판 그리고 카메라 모듈 쪽에서는 LG 이노텍을 앞으로 좀 따라갈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8%나 되는 상승을 보였지만 앞으로도 더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저는 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쪽은 꼭 카메라 하나 쪽만 아니라 항상 주식을 보실 때 여러 가지를 섞어서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큰 눈을 보고 보시는 게 중요하다. 자율주행, 메타버스, 그리고 로봇, 이따 로봇 얘기도 말씀을 드릴 건데, 저번 주에 이제 배워야 산다 때 로봇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렸죠. 로봇, 이 세 가지의 부분을 가장 좀 중점적으로 보고 카메라 쪽도 이 유심 있게 포트에 좀 넣어둘 수 있는 그런 섹터다라는 생각을 꼭 가지고 주식을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뉴스는 또 바이든에 대한 얘기인데요. 지금 미국에서 처음에 이제 자동차 업체에도 좀 규제가 들어갔잖아요. 세제 혜택에 대한 얘기들이 있었죠. 미국에서 만들지 않으면은 우리가 세제 혜택을 주지 않겠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바이오에 대한 부분들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생산을 하지 않으면 이 부분에 있어서 세제 혜택이 없다. 그리고 우리는 미국 자국 내 바이오 공급망을 강화를 하겠다라는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의견으로 지금 나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미국에서만 생산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기조가 계속해서 세지면 아무래도 한국이 이 CMO, CDMO 위탁 생산에 대한 바이오 수량이 굉장히 많잖아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부터 시작해서 SK 바이오사이언스, 지금 CDMO, CMO로 먹고 사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만큼 바이오 시밀러에 대한 기술력이 뛰어나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근데 뛰어난 만큼 지금 그 실적이 미국 내로 다 뺏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일각에서는 그냥 단지 중국에 대한 견제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따라서 우리는 오히려 더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바이오주들을 만약에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뭐 실적이 당연히 지금 CDMO 같은 경우 굉장히 좋아요. 좋지만 이 실적만 보고
판단을 해서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일단은 이러한 시장에 안 좋은 뉴스가 있고 안 좋은 환경이 저변에 깔려 있다면 굳이 매매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일단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런 파이프라인을 지금 보유를 해서 거래량을 터뜨리고 있는 애들, 초반에 HLB라든지 최근에 뭐 네오 이븐텍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차라리 매매하는 게 낫지, 지금 굳이 CDMO에 대한 환경이 안 좋아지고 있는데 이 섹터 관련 종목들을 매수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더 확장을 해서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실 때는 좋은 것들을 많이 보기보다는 전 리스크를 많이 제거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시장에서 지금 하반기에 가장 큰 리스크가 인플레이션이잖아요. 인플레이션이고,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해야 되고, 금리 인상을 하다 보면 경기 침체가 올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거는 그렇다면 이 인플레이션과 그나마 동떨어진, 경기 침체와 동떨어진 섹터가 뭘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이제 방산, 2차전지, 엔터 이쪽을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주식을 보실 때는 리스크를 제거를 하셔라. 그러니까 굳이 리스크가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매매를 하지 마시고 리스크가 최대한 없는 쪽으로 주식을 접근을 해서 바라보시는 게 여러분들의 계좌를 지키는데 가장 큰 공을 할 것이다. 좋은 그런 생각이 가장 큰 좋은 기준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뉴스를 가져왔는데, 어쨌든 이 CDMO에 대한 그런 미국과 관련한 기조가 흐름이 어떻게 이어질지 계속해서 좀 살펴봐야 되는 상황이다. 그 살펴볼 동안은 굳이 위탁 생산에 대한 기업들을 매매를 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로봇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로봇 관련주들, 제가 이제 진짜 쉬운 진단에서 말씀드렸지만 중국과 미국이 보이지 않는 싸움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 안에서 디지털 화폐 싸움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즉 기축통화를 차지하기 위한 그런 전쟁, 혹은 이 중국에 지금 많이 의존을 하고 있던 그런 부분들도 미국이 공급망을 자국 내로 돌리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죠. 왜냐, 이번에 이제 중국이 공급망을 이용해서 전 세계를 좀 공격을 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공급망을 이용해서 좀 힘을 과시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도 자국 내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서 중국을 엄청나게 견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이제 로봇도 마찬가지로 피할 수 없었다. 즉 중국에서 팔리는 로봇을 조금 세율을 많이 매기면서 중국에 대한 견제를 지금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또 노려볼 수 있는 게 한국이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관련주들이 또 뭐가 있을까? 특히 지금 한국은 세계 로봇 공장의 대체 후보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살펴본다면 우리는 고품질 로봇이라는 키워드를 앞세워서 중국을 이번에 누르고 미국과의 그런 관계를 좀 더 돈독히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뉴스 플로우를 따라서 제가 이제 저번 주에 배워야 산다 때 로봇에 대한 얘기를 드렸죠. 로봇에 대한 얘기를 드렸고, 결국에는 휴머노이드 로봇, 여기 지금 사진에 보이시는 이런 인간과 좀 닮은 로봇으로 결국에는 앞서 나가겠지만, 그 전에 우리가 봐야 될 게 감속기, 이 로봇에 대한 그런 산업용 로봇에 가장 필요한 부품인 감속기에 대해서 제가 살펴보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감속기 부품 중에 이런 SPG라는 종목 또한 오늘 굉장히 또 주가가 상승력이 굉장히 좋게 흘러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로봇에 대해서는 체크 포인트를 일단은 3가지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결국에 우리 전 세계 글로벌 산업에서 꼭 발전을 해야 되는 그런 산업 중에 하나다라는 말씀을 일단 첫 번째로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미국과 중국이 갈등하고 있는 속에서 한국이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가 바로 로봇 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로는 제가 체크 포인트로 가져가야 되는 거는, 여기 로봇주들 안에서도 실질적으로 로봇 산업에 굉장히 필요한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기업들을 우리가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제가 첫 번째로 이제 감속기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중국에 대한 또 이슈가 나왔잖아요. 자, 중국의 서빙 로봇을 대체할 수 있는 또 부분들이 저번 주에도 소개를 시켜드렸지만 뭐 로보티즈라든지 아니면 유일 로보틱스 이런 종목들이 또 이 대체를 중국 서빙 로봇을 대체할 수 있는 종목들이 또 존재를 한다는 거죠. 특히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그 LG 전자와 지분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더 주목을 해봐야 되는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전히 이제 이 감속기에 대한 부분은 제가 살펴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산업용 로봇이 점점 커져가면서 지난 시간 간단한 복습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산업용 로봇이 캐파가 확대가 되고 있고 이 산업용 로봇 안에 이 부품이 들어가는데 이 부품 중에 감속기에 해당하는 부품을 주목을 해봐야 된다. 여기 안에는 이제 SPG 그리고 로보티즈가 여기 빨간 줄로 쳐져 있죠. 이 감속기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살펴봐야 되는데 이 기기 구성 요소 중에 가장 마지막에 작동을 하는 부분이 이제 감속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감속기가 결국에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중요한 건 뭐다? 원가 부분에서 좀 많은 부분을 차지를 합니다. 로봇 산업 내에서 원가를 많이 차지하는 게 감속기다. 무려 32%나 차지하고요. 그리고 이 감속기 부분에 있어서 또 들어가 본다면 대형 감속기보다는 소형 감속기 제가 저번에 하모닉 드라이브 하모닉 드라이브로 하겠죠. 하모닉 드라이브 감속기를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수익성인 부분, OPS 부분에서도 굉장히 좋은 마진을 남길 수 있는 사업 부분이고, 그리고 감속기는 기술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기술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해자도 분명히 존재를 한다. 기술적인 해자도 존재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이런 테슬라봇 9월 30일에 테슬라 AI 데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AI 데이 때 나타날 이 옵티머스죠. 이 옵티머스라는 로봇 안에도 감속기가 무려 40개나 들어간다. 라는 점 살펴보면서 자, SPG 말씀드렸고요. 또 SPG 같은 경우에는 여기 SR 감속기와 SH 감속기 두 개로 나뉘는데 SR 감속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이클로드로닉 감속기라고 보면 돼요. 중대형 감속기고 SH 감속기 같은 경우에는 초중밀 감속기 즉 이 소형 로봇에 들어가는 아니면 혹은 협동 로봇에 들어가는 감속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SPG의 그런 감속기 사업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개미와 직개미가 있는데 이번에도 이제 추석 때 휴게소 가는데 서빙 로봇들이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만큼 이 많은 수요들이 일어나고 있고, 특히 뭐 강남 일대에 가면은 서빙 로봇으로 이 직접 서빙을 하는 그런 고양이 닮은 로봇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고양이 닮은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그 식당 자체를 로봇으로 운영을 하는 또 식당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봤는데 지금 이 로봇에 대한 모멘텀은 계속해서 실생활에서 많이 발견이 될 것이다. 점점 캐파가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지금부터 로봇에 대한 관심을 가져놔야 우리가 장기적인 투자를 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SPG와 로보티즈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뉴스플로우부터 시작을 해서 로봇에 대한 얘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지금 전반적으로 다 말씀드리는 얘기들이 뭐냐면 지금 CPI도 앞두고 있고 물가도 잡아야 되고, 그리고 경제는 지금 침체 구간으로 점점 빠져 들어가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안에서 옥석 고르기를 해야 되는데, 이 옥석을 가리기 위해서는 결국 제일 확실한 그런 재료가 뭐냐? 결국에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장에서도 강하게 갈 수 있는 섹터. 두 번째, 지금은 조금 부각을 못 받을 수도 있지만 결국 나중에 발전해야 될 산업, 그 산업 안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종목들, 기업들, 그런 쪽으로 투자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그나마 심리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매매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지금 설명드릴 엔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
지금 경기 침체 우려 구간에도 불구하고 갈 수 있는 섹터라고 저는 하반기 6월 하반기가 시작을 하고 나서부터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엔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소비에 대한 침체가 일어난다 라고 한다면 물론 많은 소비, 과소비가 일어나기에는 좀 힘든 부분이긴 하지만 저는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을 봤을 때 코로나 때 그 억눌려 있던 그런 보복 심리가 아직까지 저는 이 엔터에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복 소비 심리가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말은 뭐냐면 매출이 나올 수 있는 여력이 조금 더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최근에 많이 미디어에서 많이 접하셨을지 모르겠는데 이런 페스티벌을 한번 하면 뭐 워터밤이라든지 아니면 힙합 페스티벌 이런 것들을 하면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갑니다. 자리가 없어서 못 살 정도예요. 그 정도로 이 보복 수요에 대한 모멘텀이 아직도 남아있고 특히나 이 엔터는 이따가도 드리겠지만 사실 코로나 때 직격탄을 맞은 게 엔터예요. 왜냐? 오프라인 공연 다 취소됐죠. 대학교 축제들 다 취소됐죠.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엔터들에게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었지만 엔터주들의 그런 온라인 공연을 통해서 이 매출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고 오히려 그 온라인 안에서 집결력, 즉 충성도가 더 올라간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는 시기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엔터주들의 그런 충성도 높은 고객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매출이 지금까지 여전히 전 연말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엔터라는 부분, 특히 K-팝에 대한 부분들이 성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지금 기존 IP들, 즉 기존의 가수 라인업들도 굉장히 활동을 잘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하이브리드 공연들이 많이 이어지고 있죠. 오프라인 공연과 온라인 공연들이 동시에 이어지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하이브리드 공연을 통해서 K-팝의 인지도가 굉장히 높아졌고 특히 온라인 공연에 대한 그런 플랫폼이 확산이 되다 보니까 이 데뷔를 하고 나서 실적이 나오는 그런 순환 구조가 굉장히 빨라졌어요. 왜냐? 예전 같으면 오프라인 공연으로만 얼굴을 알리고 인지도를 넓혀야 됐다면 지금은 온라인으로까지 섭렵을 해서 이 접근성이라는 부분, K-팝의 접근성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데뷔를 하고 매출을 낼 수 있는 환경이 굉장히 우호적으로 바뀌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로벌 진출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다 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여기 보시면 지금 표에도 보시다시피 이 코로나 이후로 주가도 굉장히 좀 높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음반이라든지 음원의 매출이 오히려 고성장하는 결과를 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 때 그런 격리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이 음반과 음원에 대한 그런 부분들의 매출을 점점 높여가고 있다는 수치가 여전히 나와 있고 지금도 여전히 이 음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좀 많아지고 있는 그런 편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신인 IP 그리고 구 IP 두 개를 합친 IP들의 그런 실적이 여전히 히트 레이셔 즉 히트할 수 있는 그런 비율을 점점 높여주고 있는 환경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K-팝에 대한 해외 진출까지 좀 고려를 해본다면 여전히 이 K-팝에 대한 수요는 좀 늘어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기서 또 살펴봐야 될 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하이브리드 공연에 대한 부분들인데 원래 기존에 같으면 오프라인 공연 수입에 MD 즉 이 상품, 이 부가적인 상품, 굿즈라고 하죠. 이 상품에 대한 수입밖에 없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오프라인 공연 수입에 멀천다이즈라고 하죠. 이 상품에 대한 수입 그리고 온라인 콘서트에 대한 이 라이브 뷰 수입이 또 늘어나게 되었죠. BTS 같은 경우에 제가 가격이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아마 거의 10만 원대라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온라인 공연을 한번 할 때 10만 원대 한 티켓에 10만 원대의 티켓을 거의 30만 장 이상을 판매를 했어요. 그리고 뭐 BTS뿐만 아니라 이제 SM의 뭐 에스파라든지 아니면 YG 블랙핑크 이러한
좀 굵직굵직한 그런 글로벌 아티스트들이 온라인 뷰에 대한 수입이 굉장히 또 높게 책정이 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런 부분들을 보았을 때 하이브리드 콘서트, 즉 오프라인 공연을 하면서도 동시에 온라인 공연을 송출하는 그런 구조가 코로나 이후로 정착이 되다 보니까 매출이 더블이 되었다. 엔터주들의 매출이 더블이 되었다. 자, 그렇다면 매출이 더블이 된다는 말은 뭐다? 주가에 이것들이 실적이 지금 또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또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그림 옆에 그림을 보시면 오프라인 1회 매출이 지금 거의 30억 원. 근데 오프라인 3회 매출이 한 90억 원 되겠죠. 근데 온라인 1회 매출이 거의 550억에 해당하는 공연 매출 효과를 일으켰습니다. 이건 이제 BTS 퍼미션 투 댄스라는 그런 서울 공연이 있었어요. 서울 공연 때 매출 추정치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온라인 1회 매출에 550억 원. 대단하죠. 특히 이제 온라인 공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IP에 대한 비용만 기업 입장에서는 지불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마진율이 굉장히 또 높아요. 말 그대로 스트리밍만 연결을 해주면 되는 부분이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매출이 높은데 사실 왜 코로나 이전에는 이 생각을 못 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코로나 때 어쩔 수 없이 굶지 않기 위해 실행을 했던 이런 온라인 공연들이 지금은 엄청난 황금알을 낳는 거의의 시스템이 돼버렸다. 즉 엔터주들이 새로운 국면에 맞이했다 라고 지금 보고 있고, 또 이 엔터주들은 고객층들이 굉장히 탄탄합니다. 즉 충성도를 가진 고객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자, 기업에서 물건을 팔아요. 이거는 엔터에 해당하는 부분만은 아닙니다. 기업에서 물건을 파는데 이게 일회성 제품보다는 한번 사고 나서 이 기업에 대한 인식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제품만을 사게 되는 그런 제품들을 기업은 많이 가질 수 있을수록 좋겠죠. 자,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엔터주들도 굉장히 많은, 엔터 기업들도 많은 노력을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자, 이 소장 욕구를 가지게 만들려고 이런 포토카드를 만들어서 그것도 다 주는 게 아니라 이 앨범 하나당 한 장씩 줍니다.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이런 말씀 좀 드리긴 그렇지만 약간 약삭빠른 그런 전략일 수도 있는데, 사실 뭐 기업이 살아남는 방법이니까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된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랜덤 카드 전략을 통해서 앨범을 한 장 살 거를 4장 사게 만들고, 그리고 뭐 옆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세븐틴 앨범인데 무려 13종입니다. 이 종류별로 13종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고를 수도 없어요. 랜덤이에요. 그래서 이 13종을 다 가지고 싶어 하는 그런 팬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냥 순수하게 산다고 하면은 적어도 한 30번은 사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만큼 이런 전략들을 통해서 객단가라고 하죠. 한 명당 많은 소비를 일으키게 만드는 게 또 이 전략, 엔터 기업들의 또 전략으로 또 볼 수 있고, 뭐 세븐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모르시겠지만 뭐 우리나라보다는 또 외국에 인기가 굉장히 많고 특히 일본의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또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아닌 그런 가수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이런 팬미팅, 콘서트 응모권을 이런 상품에 껴서 파는 경우가 많아요. 자, 응모라는 게 뭐예요? 한 번에 당첨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응모를 많이 할수록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제가 설명을 드리면 드릴수록 엔터 기업들이 굉장히 똑똑하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응모를 많이 할수록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예전에 제가 갑자기 생각나는 게 이제 킨더 초콜릿에서 그런 부분을 했어요. 아마 페라리 자동차를 가지고 그거를 했을 거예요. 페라리 자동차를 한 대를 걸고 킨더 초콜릿에 들어가는 그 응모권을 이제 구매해서 그거를 많이 응모를 해야 이제 페라리를 얻을 수 있으니까 킨더 초콜릿의 그때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갔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 페라리를 가져간 사람도 가장 킨더 초콜릿의 응모권을 가장 많이 구매한 사람이다, 이렇게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뭐 그런 전략이랑 비슷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아티스트 지원을 위한 순수 팬심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이것도 뭐 순수한 팬심이 맞긴 하죠. 근데 이거를
일부러 이 수치를 공개를 해요. 수치를 공개를 해가지고 경쟁심을 유발을 시킵니다. 경쟁심을 유발을 시켜서 내 아티스트가 다른 아티스트들에게 지는 순간 또 이제 팬들이 몰려서 커뮤니티를 형성을 해서 또 구매를 해주고 또 이거를 어마어마하게 순위를 띄워 올려주는 그러한 전략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까지도 전략이 먹혀 들어가고 있고 음반 소비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봐야 될 거는 오프라인 공연, 온라인 공연, 음반에 대한 얘기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엔터는 지금 플랫폼을 확장을 시키고 있어요. 자, 여기 보이시는 세 가지의 플랫폼이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의 플랫폼이 있는데, 자, 디어유 그리고 위버스 그리고 유니버스라는 세 가지의 플랫폼이 있습니다. 위버스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하이브에서 만든 어플이라 볼 수 있고, 디어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SM 그리고 JYP 위주의 그런 소속 아티스트들이 활동하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니버스 같은 경우는 이제 NC소프트에서 만든 플랫폼인데, 뭐 대형 엔터 사사 외에도 아티스트들이 많이 좀 존재를 하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왜 우리가 이런 플랫폼을 좀 기억을 해야 되느냐? 이런 팬심들이 이제는 이 플랫폼으로 많이 옮겨지고 있다. 즉 이 플랫폼에서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나올 수 있는 구조가 생성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플랫폼에서는 어떤 것들을 할 수가 있냐? 바로 실시간 채팅이 가능한 라이브 방송이 여기서 열리고, 그리고 아티스트와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또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예전에는 우리가 TV를 통해서 아티스트를 보고 그냥 선망하는 대상이 됐다면, 이제는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바뀌어가고 있다. 즉 다른 말로 하면은 좀 자극적인 마케팅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P2E 얘기를 하면서 P2E가 뭐죠? 이제 플레이 투 원, 이제 돈을 벌면서 게임을 하는 거죠. 그런 게임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결국에는 이 게임 업체들도 P2E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왜냐? 사람들은 이왕 게임 즐겁게 하는 거, 돈을 벌면서 게임을 하고 싶어 하니까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자본주의적인 성격이 저는 분명히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이 플랫폼들도 그냥 TV로만 보던 그런 아티스트들과 직접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들이 저는 나중에 굉장히 강세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결국에는 이쪽으로 산업이 발전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거기에 가장 큰 플랫폼이라고 본다면 저는 메타버스라고 결국엔 생각을 하는데, 이 메타버스 안에 이런 플랫폼들이 계속해서 작동을 할 거예요. 그 안에서 니즈, 상품들도 계속해서 구매 욕구를 불러일으키게 만들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이 세 가지의 플랫폼을 좀 잘 기억을 해놓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들의 특징이 뭐냐면 결국에 월정액 서비스예요. 유니버스 같은 경우에 월정액 3,500원, 그리고 아티스트 1인당 또 추가적으로 4,400원의 구독형 월정을 내야 됩니다. 월정액 서비스의 강점이 뭐냐면, 저도 지금 유튜브 프리미엄이라는 월정액 서비스 쓰고 있지만 어느 순간 자기가 월정액을 끊어놓은지 몰라요. 그러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그냥 계속해서 꾸준하게 나오는 매출들이 발생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월정액 서비스다. 뭐 그런 전략들 많이 당해보셨다고 말씀드리기 그런데, 그런 것들 많이 해보셨잖아요. 한 달 무료, 그 다음부터는 자동 결제, 그리고 그 자동 결제 멘트는 아주 아래에 조그맣게 적어놓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한 달 이후에 이제 자동 결제라는 그런 시스템이 은근히 이 귀찮다는 그런 플랫폼 속에서 결제 해지를 잘 막는 그런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월정액 서비스들이 굉장히 또 유행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결국에 이 플랫폼들이 매출이 점점 성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엔터주들의 그런 매출도 늘어날 것이다 라는 말씀. 그리고 디어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심지어 이제 상장이 되어 있잖아요. 상장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지금 매출이 계속해서 디어유도 올라오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이 디어유의 주가의 한방도 저는 살펴볼 필요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디어유가 지금 바닥을 좀 많이 다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시가총액이 무려 8천억에 해당하는
그런 종목입니다. 지금 바닥은 전 충분히 다졌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디오유 같은 경우에 바닥을 한 번 더 다지러 온다면 3만원 라인에서 담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분할 매수로는 전 나쁘지 않다. 그래서 이 플랫폼의 그런 성장을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을 해 보시면서, 물론 이제 토마토 시청자분들께서 이 엔터주들에 대한 관심도가 조금 생각보다는 많이 떨어지신 걸로 저는 알고는 있지만, 이제는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아닌가. 특히 이 디오유라는 종목의 그런 차트상의 그런 움직임을 본다면 한번 바닥권에서 한번 더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광야 메타버스에 대한 얘기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건데요. 결국 엔터든 플랫폼이든 다들 최종 목적지는 메타버스로 향할 수밖에 없다. 최근에 이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또 상승을 많이 보여주면서 이 메타버스 플랫폼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 제페토라든지 아니면 로블록스에 이런 글로벌 아이들이 좀 데뷔를 하거나, 아니면 정치인들이 여기서 선거를 하거나, 아니면 대학교가 거기서 코로나로 인해서 입학식을 하나, 그런 일들이 이제 많이 생기고 있고, 그리고 사내 전용 메타버스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타버스 내에서 그런 화상회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주택건물 근무자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 놓는 그런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엔터주들에게도 이 메타버스라는 거는 굉장히 큰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공간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광야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서 눈치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 SM의 에스파를 본떠서 만든 이름입니다. 광야 메타버스. 이 광야 메타버스에 에는 이제 아티스트들이 한 12팀 정도 SM 아티스트들이 이제 입점을 할 예정이고, 여기 안에서 이제 아티스트들과 소통하고, 그리고 니즈도 팔고, 물건도 팔고, 거기 안에서 뭔가 그런 충성심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이 광야 메타버스에서 이루어낼 것이다. 즉, 이 메타버스 세계관은 결국에는 지금과 같은 현실 세계가 또 하나 더 있다라고 여러분들도 그냥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엔터주들을 이렇게 살펴봤는데, 결국에 이 JYP는 뭐 있지라는 가수, 그리고 트와이스라는 가수가 있고, 그리고 YG 같은 경우에 블랙핑크, 그리고 하이브는 BTS, 뭐 세븐틴, 그리고 이름이 기억이 갑자기 안 나는데 아마 투마로우 관련된 그런 가수들이 있어요. 일본에서 활동을 굉장히 잘하고 있는 가수들인데, 지금 이 종목들이 메타버스와 결합이 되어서 여기 안에서 매출이 좀 공공연하게 이루어진다면, 저는 이 K-팝 뿐만 아니라 나중에 글로벌로 향하기 위한 그런 발돋움이 되지 않을까. 즉, 메타버스 플랫폼을 통해서 우리나라 기업이 아니라 전 세계 기업으로 K-팝 기업들이 뻗쳐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반기에도 우리는 이 경기 침체와는 조금 그래도 동떨어졌다고 할 수 있는 엔터주들에 여전히 저는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엔터주들의 종착지는 결국 메타버스다라는 그런 흐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CPI 지수 발표를 앞두고 전반적인 뉴스플로우부터 시작을 해서 엔터주들에 대한 얘기들을 말씀을 드려봤는데, 여러분들에게 좀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요. 저는 CPI 발표를 보고 또 내일 방송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번 기회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들, CPI에 대한 발표의 방향성이 어떻게 발언이 진행이 되고, 그리고 내일 증시가, 그리고 바로 앞에 있는 미국 증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상관관계를 계속해서 보시다 보면은 이런 증시의 방향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미리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자, 증시에 대해서 방향성을 판단을 한다는 거는 우리가 포트에 대한 그런 성향, 공격적으로 할 것인가 수비적으로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정할 수 있는, 특히 계좌를 지키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상관관계를 여러분들이 계속 지켜보시는 훈련을 하시면 정말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